그때 저는 아들의 유품 속에서 어떤 편지 한 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대하는 날 우리가 처음 만났던 곳에서 기다리겠다며 그곳으로 어머니인 저를 데리고 함께 나아달라는 내용의 편지였죠. 아무래도 아들과 가장 친한 친구로부터 받은 편지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편지의 주인공을 수소문하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에게 가장 친한 친구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반드시 전해주어야만 했거든요. 그런데 부고 소식을 전하기 위해 마침내 편지의 주인공을 찾아낸 저는 도리어 선물을 받게 되고야 말았어요. 저를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통곡을 하게 만든 아주 뜻밖의 선물 말이죠. 과연 편지의 주인공은 누구였으며 그때 제가 받은 선물이란 대체 무엇이었을지 그 놀라운 이야기가 담긴 저의 사연을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에게는 아주 긴 시간 마음에 품고 살아온 간절한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 간절한 소원이 시작된 건 제가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던 어느 날의 일이었어요. 마침 그날은 여름 휴가를 떠나기 바로 전날이었기에 저희 가족은 저녁나절부터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아침 일찍 바닷가로 출발할 예정이었거든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저는 분명 제 방에서 단잠에 빠져들었는데 눈을 뜬 곳은 뜻밖에도 제 방이 아닌 병원이더라고요. 마침 간호사 언니가 저를 발견하고는 급하게 다가왔어요. 이제 좀 정신이 드세요? 어디 불편한 곳은 없으시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간밤에 제가 어디 다치기라도 했던 건가요? 저는 분명 제 방에서 잠이 들었었는데. 정말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으세요? 바로 그 순간 저는 묘한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제 몸 곳곳에서 무슨 탄내 같은 게 풍기더라고요. 더군다나 제 머리카락도 마치 불에 탄 것처럼 손대기가 무섭게 부서지듯이 끊어져 나갔고요. 순간 제 마음속에는 혹시나 하는 불안감이 샘솟기 시작했고 그와 거의 동시에 간호사 언니가 간밤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말해주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놀라지 말고 들어요. 간밤에 학생네 집 건물에 아주 큰 화재가 발생했어요. 아래층에서 시작된 화재가 사방팔방으로 번지는 바람에 학생네 집도 불길에 휩싸여서 전소되어 버렸고요. 그제서야 저는 간밤의 기억들이 드문드문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잠들어 있던 저를 부모님께서 급히 깨우길래 얼떨결에 거실로 나갔더니 거실에는 새까만 연기로 가득 차 있었고 부모님과 함께 도망치려고 했지만 이미 불길이 현관까지 집어삼켜버리는 바람에 도망도 치지 못한 채로 발만 동동 구를 수밖에는 없었으며 아버지께서 수건에 물을 묻혀서 저의 코를 가려주시던 모습들이 마치 조각난 사진처럼 그리고 주마등처럼 빠르게 흘러가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옆을 보니 응급실에는 저 혼자만 있었습니다. 근데 왜 저 혼자 있어요? 부모님은 지금 어디 계시는 거예요? 부모님께서는 세상을 떠나셨어요. 화재 현장에서 유독가스를 너무 많이 마셨거든요. 처음에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었다가 눈을 떠보니 응급실인 것도 기가 막힐 노릇인데 사랑하는 부모님께서 하루아침에 심지어 한꺼번에 세상을 떠났다는 말을 선뜻 믿을 딸자식은 세상 어디에도 없을 테니까요. 하지만 곧이어 들이닥친 잔인한 현실이 저로 하여금 그 가슴 아픈 상황을 믿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때가 제 나이 겨우 17, 고등학교 1학년. 그 어린 나이에 부모님의 장례식을 제 손으로 준비해야만 했으니까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고아원 동기 동창으로 만난 사이였기에 어린 저를 대신해서 장례를 준비해 주실 일가 친척분들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유일하게 다행스러웠던 건 저희 부모님께서 세상을 참 열심히
그리고 올바르게 사셨다는 점이었어요. 이 세상에 혼자 남겨진 외동딸인 저에게 적어도 밥 굶을 걱정은 하지 않을 만치 꽤나 많은 유산도 남겨주셨고, 더욱이 정말 많은 조문객분들께서 장례식장을 찾아와서 부모님과 작별 인사도 나누고 혼자 남겨진 저를 진심으로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기억에 남는 분은 저희 아버지께서 다니던 회사의 사장님이셨어요. 사장님께서는 부모님의 발인을 마친 저의 손을 꼭 잡고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너희 어머니께서 아버지처럼 우리 회사 직원이었다는 건 너도 이미 알고 있지. 너희 어머니랑 아버지는 참으로 멋지고 훌륭한 분들이었어. 부하 직원들에겐 늘 존경받았고 상사들에게도 아주 든든한 후배였지. 그러니 지수가, 너는 훌륭한 부모님이 이 세상에 남긴 사랑의 결실이자 자랑거리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려무나. 앞으로 아무리 외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더라도 절대 주저앉지 말고 반드시 행복하게 살아야 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부모님께서 편안하게 쉬실 수 있단다. 사장님의 위로를 끝으로 모든 장례 절차를 끝마친 저는 이후 한동안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내가 찾아낼 수 있는 행복은 무엇일까 하는 고민에 빠져 지냈지만 좀처럼 답이 나오지를 않더라고요. 그랬던 제가 스스로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내게 된 건 앞으로 지내게 될 청소년 보육시설에서 맞이한 첫날 밤의 일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 만난 보육원 친구들이랑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사실 우리는 부모님 이름도 얼굴이나 목소리도 하나도 아는 게 없어. 살아계신지 아닌지도 전혀 모르고. 근데 너는 어쩌다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야? 얼마 전에 부모님께서 화재 사고로 돌아가셨거든. 일가 친척도 전혀 없는 분들이셔서 그 바람에 앞으로 여기서 지내게 됐어. 그랬구나. 그래도 난 조금 부럽다. 적어도 너는 부모님이랑 같이 행복했던 기억을 가지고 있으니까. 순간 저는 그동안 제가 얼마나 크나큰 행복을 누리면서 살았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친구들이 그렇게나 많은데 적어도 저는 부모님과 행복했던 추억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이처럼 비로소 저는 가족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바로 그날부로 제 인생 단 하나의 소망은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좋은 신랑감을 만나서 화목한 가정도 이루고 아들, 딸 가리지 않고 여럿 낳아서 훌륭한 어머니도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이처럼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건 저의 일생일대의 소망이자 반드시 이루고 싶은 꿈이 되었는데요. 그러한 소망과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는 생각보다 훨씬 빨리 찾아왔습니다. 성인이 된 제가 직장 동료 사이로 만난 남자와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거든요. 신랑감은 참으로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성실하기도 성실하거니와 오직 저 하나만을 바라보는 그야말로 해바라기 같은 사람이었어요. 더욱이 결혼 준비하는 내내 시댁으로부터의 반대 같은 건 일절 없었고 오히려 환영을 받았기에 저는 행복한 가정을 꾸리게 될 수 있으리라는 단꿈에 빠져들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맞이한 결혼 생활은 정말이지 너무나도 좋았어요. 앞으로 펼쳐질 저의 한평생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요즘처럼만 같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수시로 했을 만치 행복하고 즐거웠죠. 그런 저에게 이제 남은 단 하나의 소망은 다름 아닌 아이를 낳아서 엄마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임신과 출산을 꺼려하는 요즘 젊은 부부들과는 다르게 당시 저는 사랑스러운 자녀를 낳아서 잘 키우는 것까지가 행복한 가정의 완성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의 일이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남편과 함께 행복한 아침 식사를 나눈 뒤 각자 차를 끌고 출근길에 나섰어요. 그런데 제가 운전하던 차가 하필이면 대형 교통사고에 억울하게 휘말리게 되는 바람에
저는 곧장 응급실로 옮겨지게 되었죠. 그리고 그날 저는 희미해져가는 의식 너머로 남편이 의사 선생님과 대화를 나누는 목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선생님? 아내분의 상태가 너무 좋지 않습니다. 내장 파열이 너무 심하거든요. 일단 저희가 급하게 수술 준비를 하고 있지만 아내분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는 현재로서는 아무것도 확실하지가 않아요. 최악의 경우에는 수술방에 들어갔다가 그냥 나오게 되는 경우까지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건 최악의 경우일 때 얘기잖아요. 최선의 경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운이 좋으면 개복 수술을 몇 차례 시도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수술이 잘 되면 생명에는 지장이 없겠지만 임신은 포기하셔야 할 것 같고요. 가장 심하게 손상된 부위가 다름 아닌 자궁 쪽이거든요. 아내분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궁을 적출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 말을 끝으로 저의 의식은 꺼져버렸고 마침내 다시 정신을 차리게 된 건 한 달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난 뒤의 일이었는데요. 마침 시모가 제 곁을 묵묵히 지키고 있더라고요. 이에 제가 정신을 차리기가 무섭게 시모를 향해 물어본 첫 번째 질문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어머님? 저 수술 잘 된 건가요? 아이는 낳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생사의 기로에서 간신히 목숨을 부지한 며느리인 저를 대하는 시모의 태도가 조금 이상했습니다. 꽤나 냉담하더라고요. 네가 그 얘기를 어떻게 하는 거니? 의식을 완전히 잃어버리기 직전에 신랑이랑 의사 선생님이 나누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랬구나. 이미 다 들어서 알고 있다니까 나도 부담 없이 이야기하도록 하마. 병원에서 태어나는 바로 그날부로 우리 아들이랑 이혼하도록 해. 갑자기 이혼을 하라고요? 그건 또 무슨 말씀이신지. 이미 다 짐작하고 있으면서 뭘 굳이 캐묻고 그래. 네가 어떻게 지금 살아있을 수 있었겠니? 자궁을 적출하는 바람에 목숨줄을 부지할 수 있었던 거잖아. 에휴, 여간 우리 집안에서는 대도 잊지 못하는 며느리 따위는 필요 없으니까 태어나자마자 당장 이혼부터 해. 네, 맞습니다. 그 끔찍한 교통사고로 인해서 저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어버리고야 말았던 것이었어요. 심지어 대를 이을 수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시댁에서부터 소박을 맞게 될 위기에까지 처했었죠. 아무튼 그날 저에게는 시모에게 대답할 겨를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시모가 태어나자마자 이혼하라는 말을 끝으로 쌩안이 병실을 떠나버렸기 때문이었죠. 동시에 저는 하늘이 원망스러워졌습니다. 비통한 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친정 부모님을 한날 한시에 빼앗아간 것도 모자라서 하루아침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으로 만들어버렸으니까요. 제가 전생에 나라를 팔아먹은 대역죄인이 아니고서야 하늘이 저한테 그러면 안 되는 것일 테니까요. 하지만 마냥 주저앉아 눈물만 쏟아내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대로 가만히 있다가는 시모의 손에 의해 정말 이혼을 당해버릴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남편만큼은 제 편이었다는 점이었어요. 저를 위해서 이혼시키겠다는 시모와 적극적으로 맞서 싸워주었거든요. 지숙이가 몹쓸 짓을 벌이고 다니다가 천벌을 받아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는 사고 때문이었잖아요. 안 사람 잘못이 아닌 일 가지고 엄마는 왜 자꾸 이혼 소리를 입에 올리는 거냐고요. 그게 왜 아무 잘못도 아니라는 거니? 넌 칠거지약이라는 옛말도 몰라? 자고로 애 못 낳는 며느리처럼 흉악한 죄인이 따로 없는 법이야. 자식은 입양이라도 해서 키우면 돼요. 요즘 세상에는 입양을 통해서 부모가 되는 건 이상한 일도 아니라고요.
얘라이 못난 자식아. 너 어디 문제 있니? 고자라도 돼? 그런 것도 아닌데 왜 엄한 남의 집 씨앗을 데려다가 자식으로 키울 생각을 해? 하루라도 빨리 이혼하고 새장가 들어서 이 엄마 품에 떡두꺼비 같은 손자를 안겨줘도 모자랄 판에. 어머니가 무슨 말을 하던지 간에 저는 이혼할 생각 없어요. 엄마랑 의절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안 사람은 내가 지킬 거니까 이제 제발 그만 좀 하시라고요. 이처럼 남편은 최선을 다해 저를 지켜주려고 노력을 했지만 저희를 이혼시키겠다는 시모의 생각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무리 보채봤자 소용이 없을 것 같으니 이번에는 저를 직접적으로 들볶는 방법을 선택했을 따름이었죠. 아직 수술해서 회복도 다 되지 않은 저를 이틀에 한 번꼴로 찾아와서 어찌나 악담을 퍼부어 대던지 정말이지 악마가 따로 없더라고요. 물론 저라고 얌전히 당하고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를 들볶을 시간이 있으면 잠깐이라도 거울을 한번 들여다보시죠. 지금 어머님 표정이 얼마나 흉물스럽고 추잡스러운지 거울 보고 직접 확인해 보시라고요. 아이고, 나 참 기가 막혀서 정말. 너는 지금 그게 하늘 같은 시어머니한테 할 소리니? 애도 못 낳게 된 주제에 뭐 잘났다고. 그러는 어머님이야말로 겨우겨우 살아 돌아온 며느리한테 그게 하실 말씀들인가요? 그리고 저도 돌아가신 부모님한테는 귀한 딸 자식이에요. 세상에 전부와도 다름없는 하늘 같은 딸이라고요. 이런 식으로 몹쓸 대접이나 받자고 부모님께서 저를 낳아주신 거 아닙니다. 그런 다툼이 몇 날 며칠 이어지다 보니까 결국 제 몸에 다시금 이상이 생겨버리고야 말았어요. 시모 때문에 이틀에 한 번꼴로 혈압이 한계치까지 상승해버리는 바람에 수술 부위의 회복이 자꾸만 더뎌졌거든요. 시모 때문에 저의 회복이 더뎌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결국 저를 위한 특단의 결심을 내리고야 말았습니다. 미안한데 여보, 우리 엄마 때문에 계속 이렇게 고통받을 바에야 차라리 우리 그냥 이혼하자. 그게 무슨 소리야 여보. 설마 당신 지금 나를 포기하려는 거야? 당신을 포기하려는 게 아니라 당신을 살리려고 이러는 거야. 주치의 선생님께서 그러시더라고. 이런 식으로 계속 혈압 관리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 봉합해 놓은 장기나 수술 부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그땐 정말 당신 목숨이 위험하다고. 그니까 우리 이쯤에서 이혼하자. 대신 내가 반드시 약속할게. 우리가 이혼한다고 한들 내가 재혼하는 일은 절대 생기지 않을 거야. 내 첫사랑이자 마지막 사랑은 바로 지숙이 너니까. 그날 저는 뼈를 깎는 심정으로 남편과 이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비록 남편과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그렇다고 한들 지옥 같은 고부 갈등 속에서 한평생 살아갈 수는 없을 테니까 말이죠. 아무리 남편과 문제가 없다고 한들 고부 갈등으로 점철된 결혼 생활이 행복할 리가 없으며, 그런 결혼 생활을 지속한다는 건 저나 남편 모두에게 괴로운 일이 될 테니까요. 물론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바로 그 순간까지도 남편은 저를 위해 희생했습니다. 이혼 사유가 자기네 엄마한테 있다면서 가진 전 재산을 저에게 모두 넘겨주는 조건에 협의 이혼 서류를 가지고 왔거든요. 이에 저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마지못해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는데요. 바로 그 순간 시모가 그런 방식의 이혼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저의 병실로 들이닥쳤습니다. 하지만 그날 시모는 저에게 단 한마디의 말조차 꺼내지 못했어요. 왜냐면 제 남편, 아니 이제는 전 남편이 된 그 사람이 자기 엄마한테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미 상호간에 도장을 찍었으니 이혼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아주머니께서는 저희 부부의 이혼에
왈가왈부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요. 뭐라고? 아주머니? 너 지금 그건 나한테 한 소리야? 네, 맞습니다. 아주머니께서는 앞으로 한평생 손자를 품에 안아볼 수 없을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부로 더 이상 아주머니의 아들이 아니니까요. 그날 전 남편은 자기 엄마에게 의절 선언을 했고 충격받은 시모는 그 자리에서 거품을 물고 쓰러져서 의료진들에게 엎여 사라졌죠. 그렇게 그날 전 남편은 저희 앞날의 또 다른 행복이 영원히 깃들기를 기원해주며 제 곁을 떠났습니다. 이후로 이야기를 듣자 하니 전 남편은 정말로 재혼을 하지 않았다고 해요. 주변에서 재가를 권하는 선자리를 참 많이도 주선해 주었지만 재혼 생각 없다는 한마디로 모든 제안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러는 한편으로 자기 엄마와도 인연을 완벽히 끊어버렸고요. 이로써 전 시모는 졸지에 손자를 품에 안아볼 수 없는 처지가 되어버리고야 말았습니다. 왜냐면 저희 전 남편은 외동아들이었으니까요. 아무튼 이혼하고 얼마 뒤 저는 순조롭게 퇴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게 되었다는 점만 빼놓으면 정말이지 모든 것이 좋았어요. 그 흔한 사고 후유증이나 수술 후유증이 단 하나도 남지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제가 마음 편히 살 수 없었던 이유는 바로 그 단 하나의 상처 때문이었습니다. 훌륭한 엄마가 되는 것이 소망이자 꿈이었던 저로서는 아이를 낳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실만큼 가슴 아픈 일이 또 없었거든요. 그랬던 저의 삶에 또 한 번의 햇살이 깃들게 된 건 제 곁에 새로운 인연이 찾아와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치 파랑새처럼 나타난 그이는 저와는 동병상련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지난날에 제가 악독한 시모 때문에 이혼을 겪었다면 그이는 악독한 아내 때문에 이혼을 겪은 사람이었습니다. 얘기를 듣자 하니 전처 쪽이 아주 심각한 악처였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서 월급을 받아오는 족족 남자 작부들이 나오는 술집에 가져다 바치지를 않나. 심지어 남자 작부들 중 하나랑 제대로 눈이 맞아서 오피스텔까지 몰래 마련해주지를 않나. 심지어는 남자 작부랑 놀아나는 모습까지 아들에게 들켜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정말이에요? 딴 남자랑 바람 피우는 장면을 아들한테까지 들켜버렸다고요? 아들이 학교 일찍 끝나는 날이라서 일찍 집에 가고 있었는데 엄마가 다른 젊은 남자랑 집 앞에서 입맞춤을 나누고 있다나 뭐라나. 그래서 이혼할 때 양육권이 나한테 주어진 거야. 그런 일이 있었군요. 아들이 충격 많이 받았겠어요. 아무래도 그런 모양이야. 가뜩이나 과묵하고 무뚝뚝하던 녀석이 그날 이후로는 훨씬 더 말수가 적어졌으니까. 솔직히 그래서 우리의 재혼이 걱정이 좀 되기도 하고, 아직 중학교 3학년밖에 안 된 아들 입장에서는 아빠도 엄마랑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테니까. 그런 일이라면 일단 제가 한번 만나볼게요.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제가 새남편의 외동아들을 만나게 된 건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어느 날의 일이었습니다. 새남편이 저에게 외동아들 석현이를 소개시켜 주었거든요. 저는 석현이에게 아주 살갑고 환한 미소로 첫 인사를 건넸어요. 네가 석현이구나. 이렇게 만나서 반가워. 아버지가 우리 석현이 자랑을 얼마나 많이 했는 줄 아니? 아버지가 제 자랑을 했다고요? 그럼 당연하지. 지금껏 전교 1등을 한 번도 놓쳐본 적 없는 모범생이라면서. 그런 훌륭한 아들을 두고서는 어떻게 자랑을 하지 않을 수 있겠어. 공부는 학생의 본분이니까 그냥 열심히 할 뿐이에요. 역시나 외동아들 석현이는 듣던 대로 과묵하고 무뚝뚝한 성격이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저희 세 사람의 저녁 식사 자리에는 무거운 침묵이 흐르기 일쑤였어요. 저와 그이가 분위기를 띄워보려고 노력했지만 석현이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참 다행이었던 건 석현이가 저와 그이의 재혼을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식사 내내 별말 없던 석현이가 이제 학원에 갈 시간이라면서 자리를 뜨며 이렇게 말했거든요. 저희 아빠를 진심으로 사랑하세요? 그렇단다. 나도 너희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너희 아버지도 날 참으로 많이 아껴준단다. 그래서 아줌마랑 아버지는 서로가 서로에게 이번 삶의 마지막 사랑이 되어주고 싶은데 우리 석현이 생각은 어떠니? 저야 뭐 아빠가 행복할 수 있다면 상관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석현이는 중학생 치고는 너무나도 어른스럽고 의젓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는 한편으로 제 눈에는 분명히 보였습니다. 친어머니의 악행으로 인한 상처가 석현이의 마음속에 아주 단단히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이에 저는 그 사람에게 새끼손가락을 걸고 약속했어요. 저 가여운 아이를 위해서 내 한평생을 다 바칠게. 세상 온갖 사랑을 다 베풀어서 마음의 상처도 낫게 해줄 거고 아주 훌륭한 어른으로 반듯하게 키워줄 거야. 이로써 저희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결혼식을 따로 올리지 않았지만 새 시댁 식구분들을 모셔서 식사 대접을 하며 부부로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때 새 시부모님께서는 결혼식을 생략하는 대신 저랑 새 남편이랑 석현이랑 셋이서 가족 사진이라도 찍어서 저희가 새 부부가 되는 날을 추억으로 간직하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시부모님의 제안은 제가 정중하게 사양했습니다. 다름 아닌 이런 이유 때문이었죠. 물론 저도 가족 사진을 찍어서 저희가 부부가 되는 날의 기쁨을 영원히 간직하고 싶어요. 하지만 가족 사진을 찍는 건 조금은 나중의 일로 미루어두고자 합니다. 제가 아들의 마음의 상처를 다 치유해주고 그래서 아들이 저를 어머니로 완전히 받아들이게 되는 날에 저희 세 식구가 진정한 가족이 된 기념으로 다 같이 가족 사진을 찍고 싶어서요. 아주 즐겁고 행복하게 말이에요. 참 감사하게도 시부모님 댁과 시댁 식구분들께서는 아주 마음씨 깊은 새 며느리감이 들어왔다면서 칭찬을 해주셨고 덕분에 저는 가족 사진 찍는 일을 나중으로 미룰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저 또한 사랑하는 남편 그리고 석현이와 행복하게 가족 사진을 찍고 싶은 마음이야 너무나도 굴뚝 같았지만 원래 가족 사진이란 서로가 서로에게 진정한 가족으로 자리매김했을 때 찍어야 진정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건 남편 또한 마찬가지였고요. 이후 저는 가족 사진을 찍게 되는 날을 고대하며 석현이에게 조금씩 진심 어린 마음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러나 석현이는 저희 부부의 재혼을 굳이 반대하지만 않았을 뿐 좀처럼 저에게 마음을 열어주지 않더라고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석현이가 저한테 못되게 군 것도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저 새엄마인 저를 무척이나 어려워하고 어색해했을 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석현이에 대한 아주 뜻밖의 사실 하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학부모 상담이 있어서 담임 선생님을 찾아갔더니 선생님께서 석현이가 그저 의무처럼 공부만 열심히 해서 전교 1등을 했을 뿐 자신만의 꿈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셨거든요. 이에 저는 석현이에게 왜 꿈이 없냐며 조심스럽게 물어보았는데요. 돌아온 대답은 너무나도 가슴이 아픈 것이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냥 인생의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 같다고나 할까요? 길을 잃어버린 것 같다고? 대체 언제부터? 친엄마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던 바로 그날부터요. 그날부터 어른이 되는 것 자체가 무서워졌는데 그런 제가 어떻게 꿈을 키워나갈 수가 있겠냐고요.
어쨌거나 제 피의 절반은 친엄마한테 물려받은 거니까 저도 나중에 어른이 되면 친엄마 같은 사람이 될지도 모르는 일이고요. 네, 맞습니다. 그 몹쓸 악처가 결국 자기 친아들의 앞길마저 막아버린 꼴이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때 석현이의 곁에는 새엄마인 제가 든든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석현이를 꼭 끌어안고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물론 우리 석현이는 친엄마의 핏줄을 절반씩이나 물려받았지. 그건 하늘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어. 우리 석현이가 친엄마의 마음마저 물려받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을 테니까. 우리 아들의 마음은 새엄마인 내가 물려줄게. 내 아들 석현이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바로 그날부터 저는 석현이와 정말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아들에게 가슴 뛰는 꿈을 찾아주기 위해서 직업체험도 둘이서 참 많이도 다녔고 각종 예술 행사와 전시회도 꼬박꼬박 찾아다녔어요. 하지만 석현이는 좀처럼 자신의 꿈을 찾아내지는 못했죠. 그럼에도 포기할 수 없었던 저는 유명 화가의 전시회에 석현이를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요. 저희가 만나게 된 이래 처음으로 석현이가 저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이유는 제대로 말하지 않은 채로 그저 미술관은 가기 싫다면서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거든요. 하지만 그날 저는 석현이에게 다른 곳들은 잘 따라다니면서 왜 미술관은 가기 싫어하냐고 물어볼 겨를이 없었어요. 석현이가 방으로 들어가기가 무섭게 저의 휴대폰 벨소리가 울렸고 무심코 전화를 받은 저에게 아주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거든요.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던 새 남편이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인해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로 이송되는 중이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이에 저는 신발조차 제대로 신지 못한 채로 급히 응급실로 달려갔지만 때는 이미 너무 늦어버린 뒤였어요. 새 남편이 유언 한마디 남기지 못한 채로 세상을 떠나버린 상황이었거든요. 당시 제 심정은 그야말로 억장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어릴 적에는 친정 부모님이 하루아침에 세상을 떠나셨고 첫 번째 결혼 당시에는 난데없는 대형 교통사고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어버리더니 재혼해서 이제 겨우 새로운 행복을 찾아나가고 있을 무렵에 새 남편마저 너무나도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버렸으니까요. 저라는 사람의 팔자가 왜 이토록 기고하나 싶기도 했고 혹시 제가 정말 전생에 나라를 팔아먹은 악당이었나 싶기도 했습니다. 다만 저는 그러한 슬픔 속에서도 이를 악물고 일어나 꿋꿋하게 견뎌야만 했습니다. 제 곁에는 사랑하는 아버지를 떠나보낸 아들 석현이가 있었으니까요. 석현이를 위해서라도 엄마로서 꿋꿋하게 장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눈물을 쏟아내는 건 새 남편을 잘 보내주고 석현이가 아버지를 잃은 슬픔을 어느 정도 삭혀낸 다음에 그때 가서야 저한테 허락된 일이었습니다. 문제는 아버지를 떠나보낸 석현이의 슬픔이 꽤나 긴 시간 동안 지속되었다는 것이었어요. 석현이가 그 슬픔을 조금이라도 떨쳐내던 무렵은 무려 고등학교 졸업을 마친 무렵에서의 일이었으니까요. 물론 그마저도 제가 엄마로서 석현이의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었던 덕분에 가능했던 일이었는데요. 석현이가 슬픔을 조금이나마 떨쳐내면서 이제 한시름 덜었나 싶었건만 이번에는 석현이와 떨어져 지내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석현이가 서울에 있는 명문대학교에 합격해서 상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저는 엄마로서 석현이를 축하해줬고 아들이 원하는 대로 기숙사에서 지내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엄마로서 아들에게 좋은 자취방을 하나 얻어주고 싶었지만 석현이가 꼭 기숙사에서 지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기숙사에서 지내야 다른 허튼 마음 안 품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 말이죠. 아무튼 석현이는 그렇게 상경했고
저는 또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새 남편이랑 저랑 석현이랑 그렇게 세 식구가 함께 지내던 집이 어찌나 쓸쓸하게 느껴지던지. 그러고 보니까 저희 집 거실에는 여전히 가족 사진 액자가 걸려있지 않더라고요. 이럴 줄 알았으면 남편이 살아있을 때 무리해서라도 가족 사진 하나 찍어놓는 건데 하는 후회 막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부족한 엄마라서 석현이가 끝내 저에게 마음을 완전히 열어주지 않았던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런데 그로부터 약 1년 뒤 군입대를 앞둔 석현이가 친할아버지 할머니 댁도 아니고 친가 친척 식구들 집도 아닌 저희 집을 혼자서 찾아왔습니다. 이에 저는 그야말로 버선발로 뛰어나가 석현이를 맞이했죠. 석현아, 여기는 어쩐 일이니? 내일 입대 날인데 가족들이나 친구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야지. 친구들이랑은 미리 작별 인사를 나눴어요. 오늘은 가족이랑 같이 시간을 보내려고 찾아왔고요. 제가 여기 아니면 어디로 가족을 찾아가겠어요. 그리고 아들이 군대를 가면 원래 부모님이 배웅을 해주시는 거기도 하고요. 그래서 말인데 어머니, 내일 훈련소 앞까지 같이 가주실 거죠? 당연하지, 인서가. 누가 뭐래도 내가 석현이 엄마잖니. 엄마가 아니면 누가 우리 아들을 훈련소까지 배웅을 나가겠어.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다소 멀게만 느껴졌던 석현이 입에서 가족을 찾아서 저에게 왔다는 말이 나왔으니까요. 심지어 부모로서 훈련소 입소를 배웅해달라는 부탁까지 해주었고요. 그것만으로도 이미 감격에 겨워서 눈물을 펑펑 쏟아낼 일인데 가슴이 뭉클해지는 상황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석현이가 훈련소로 들어가며 저에게 큰 절을 올리면서 이렇게 말했거든요. 건강하게 잘 다녀오겠습니다, 어머니. 아니, 엄마. 뭐라고? 석현이 너 지금 나한테 어머니가 아니라 엄마라고 한 거니? 순간 제 눈에서는 왈칵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머니와 엄마라는 말은 비록 그 뜻은 같을지언정 석현이 입에서 나온 엄마라는 말은 그 느낌이 아주 확연하게 달랐거든요. 그건 마침내 저를 부모로 완전히 받아들였다는 표현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날 저는 엄마로서 아들을 끌어안고 다독이며 석현이를 보내주었습니다. 저와 석현이가 진정한 모자지간으로 거듭나는 순간이었죠. 이후 저와 아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극진한 모자지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한 달에 한 번꼴로 음식을 바리바리 싸들고 아들의 면회를 갔고요. 아들은 휴가를 나오면 제일 먼저 저희 집으로 향했죠. 다만 아들은 휴가 첫날만 저희 집에 머물렀고 이튿날부터는 대학 친구들이 있는 서울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휴가를 마치고 부대로 복귀했죠. 그래서 솔직히 서운했냐고요. 아들이랑 긴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었는데 자꾸 서울로 올라가서 그곳으로 휴가를 마치고 부대로 복귀를 하니 야속하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았냐고요. 아니요. 전혀 그런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엄마로서 석현이가 가엾더라고요. 세상이랑 동떨어진 부대에서 군생활을 하느라 친구들이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 싶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석현이에게 용돈까지 쥐어주면서 서울로 보내주었어요. 아들이 즐겁고 행복한 휴가를 보내다가 복귀했으면 좋겠다는 엄마 마음에서였죠. 그랬던 아들에게 병고가 생긴 건 아들이 전역을 한 달 남짓 앞둔 말년병장 무렵의 일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아들이 마지막 휴가를 언제쯤 나오려나 학수고대하며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중대장님으로부터 난데없는 연락이 날아들고야 말았습니다. 지금 아드님께서 국군병원에 있습니다. 갑자기 왜요? 우리 석현이가 어디 많이 아픈가요? 아들이 직접 전화도 못할 정도로 상태가 심각한 건가요? 일단 최대한 빨리 국군병원으로 와주세요. 보호자께서 와주셔야 최석현 병장의
사망 선고도 할 수 있거든요. 저희 아들이 그렇게 된 건 불의의 사고였습니다. 훈련 도중 산비탈을 뛰어 올라가던 아들이 그만 발을 헛디뎌 버렸고, 가파른 산비탈을 굴러 내려가다가 그만 돌부리에 머리를 찧어서 그렇게 되었다더라고요. 조사 결과 그러한 모든 상황들이 전부 사실임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어떻게 세상을 떠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졌다고 한들 아들 자식을 잃은 부모의 슬픔은 조금도 달라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사망 선고를 받던 바로 그 순간부터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나기가 무섭게 또 까무러쳤다가를 반복했어요. 시부모님께서는 며느리인 저를 위해서 석현이의 장례를 3일장이 아닌 1일장으로 치르셨습니다. 젊은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될 경우 장례를 치르는 동안 부모가 겪게 될 아픈 시간들을 조금이라도 줄여주기 위해서 1일장으로 치르는 경우들이 찾아보면 꽤나 있거든요. 저희 시부모님께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손자를 떠나보낸 슬픔이야 이루 형언할 수 없지만 며느리를 위해서 눈물을 머금고 내린 결정이셨죠. 어쨌거나 제 아무리 짧은 장례였다고 한들 저에게는 엄마로서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들의 유품을 정리하는 일이었죠. 그런데 아들의 유품 속에서 며칠 전 친구로부터 받은 편지가 한 통 나오더라고요. 그 편지 속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죠. 조금 전에 전화통화로 했던 얘기 있잖아. 아주 좋은 생각인 것 같아. 어머니께서도 아들이 준비한 선물들을 보면 아주 많이 기뻐하실 거야. 그니까 석현아, 너 저녁하는 날에 우리가 처음 만난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꼭 어머님이랑 같이 와야 된다. 저는 그제서야 아차 싶었습니다. 너무 경황 없이 짧은 장례를 치르느라 아들의 친구들에게 부고 소식을 제대로 전하지를 못했더라고요. 그리고 동시에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아들이 저를 위해 준비해다던 선물이 대체 무엇이었을지, 그리고 저녁날에 아들과 함께 저를 만나고 싶어 했던 사람은 누구였을지 하는 궁금증이었죠. 모르긴 몰라도 저희 아들과 아주 가까운 사람임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마음속에는 그 친구에게도 반드시 아들의 부고를 전해야 한다는 일종의 사명감 같은 것이 크게 자리를 잡았어요. 저희 아들이랑 제일 친한 친구였을 테니까요. 이에 저는 겸사겸사 아들의 대학 친구들을 만나고 다니며 눈물의 부고 소식을 전했고, 만나는 친구들마다 저녁날에 아들이랑 만나기로 약속했던 사람인지를 물어보았는데요. 다들 자기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는 사이 저희 아들이 원래 전역하기로 되어 있던 날이 밝아오고야 말았어요. 편지에 적혀있던 시간 전까지 아들과 가장 친한 친구를 알아내지 못한다면 그 친구를 바람맞출 수도 있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참 다행스럽게도 저는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만난 학생에게서 편지의 주인공이 누구인지에 대한 단서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일단 그 편지의 주인공이 저는 아니에요. 그치만 누구인지, 석현이랑 어디서 만나기로 했는지는 알 것 같아요. 저희 학교 안에 미대생들이 사용하는 실습실이 있거든요. 거기로 가면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순간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미술관도 가기 싫어하던 녀석이 가장 친한 친구를 미대생들의 실습실에서 만난다는 사실이 전혀 믿겨지지가 않더라고요. 더군다나 석현이는 평범한 문과대학교 학생이기도 했고요. 하지만 오래 앉아서 고민만 하고 있을 겨를이 없었습니다. 아들과 친구의 약속 시간이 코앞으로 다가왔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하는 수 없이 일단 약속 장소라는 곳으로 내달렸는데요. 그날 그곳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건 뜻밖에도 참으로 고운 자태의 여학생이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실습실에서 혼자 흐느껴 울고 있는 모습을 보아하니 친구들을 통해서 석현이의 소식을 전해들은 모양이었죠. 저는 그 여학생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혹시 우리 석현이랑
오늘 여기서 만나기로 약속하신 분이 맞나요? 네, 어머니. 안 그래도 석현이 소식 전해 들었고, 어머니께서 저를 만나러 이곳으로 향하셨다길래 기다리고 있던 참이었어요. 그랬군요. 헌데, 우리 아들이랑은 어떻게 되나요?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습니다. 순간 저는 살짝 당황했습니다. 아들에게 연인이 있다는 건 전혀 짐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더군다나 공교롭게도 아들이 이미 세상을 떠난 다음에 처음으로 만나게 된 상황이기도 했고요. 그런 와중에도 엄마로서 이런 궁금증이 샘솟더라고요. 우리 아들이랑은 어떻게 만나서 결혼까지 약속하게 되었는지 실례가 아니라면 이야기를 좀 해줄 수 있을까요? 엄마로서 궁금하거든요. 원래는 친구의 친구 사이로 이 자리에서 처음 만나게 되었다가 제가 먼저 고백을 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석현 씨가 저를 밀어내더라고요. 제가 그림을 전공하는 미대생이거든요. 아휴, 그 녀석은 왜 그렇게 미술을 싫어했는지를 모르겠네요. 제가 석현이한테 처음으로 거절당했던 제안도 같이 미술관 가자는 것이었거든요. 아니에요. 석현 씨는 세상 누구보다 미술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친엄마처럼 되기 싫어서 그 마음을 억누르며 살아왔을 뿐이었고요. 친엄마라는 사람이 그림을 전공한 미대생이었으니까요. 네, 그런 사연이 있었더라고요. 미대생 출신이었던 친엄마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에 석현이는 미술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사람이었으면서도 미술을 향한 자신의 꿈과 열망을 외면하며 살아왔던 것이었습니다. 아무튼 처음에 저는 그런 열망을 터뜨려준 사람이 바로 그 여학생일 거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석현 씨가 그림과 미술을 향한 열망을 똑바로 마주볼 수 있도록 해준 사람은 다름 아닌 어머님이셨어요. 어머님이라면 저를 얘기하는 거죠? 맞아요. 석현 씨가 이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나는 분명 그림과 미술을 사랑하고 그만큼 똑같이 너를 사랑하는데 친엄마로 인한 상처 때문에 그 사랑들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한 채로 계속 외면하고 살아간다면 세상 누구보다 뜨거운 마음을 물려주신 새어머니의 아들답지 않은 선택이 될 거라고. 어머니의 아들답게 내 마음을 똑바로 마주보면서 한평생 뜨거운 사랑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듣는 내내 저는 눈물을 쉼없이 흘렸습니다. 아들이 그토록 저를 깊이 존경하며 사랑하고 있었으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사랑하는 아들의 삶을 올바르게 바로 잡아준 것만큼 부모에게 행복한 일은 또 없을 테고요. 더군다나 아무래도 저는 석현이를 세상 둘도 없는 효자로 키워내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 여학생이 아들이 어머니를 위해 준비한 선물을 보여주겠다면서 저를 새하얀 천으로 덮여있는 캔버스 앞으로 데리고 가더니 그 천의 한쪽 끝자락을 저에게 쥐어주더라고요. 이에 저는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흰 천을 힘껏 당겼고 그 천에 숨겨져 있던 캔버스를 바라보며 다시금 눈물을 줄줄 흘렸습니다. 그 캔버스에 그려져 있는 그림은 저와 새 남편, 그리고 석현이 이렇게 세 식구의 행복한 미소가 담겨있는 일종의 가족사진 그림이었거든요. 석현 씨가 그동안 휴가 나올 때마다 밤새 뜬 눈으로 지새우면서 직접 그린 그림이에요. 행복한 가족사진을 거실에 걸어놓고 싶어 하셨던 어머니의 소망을 아들이 직접 그린 그림으로 대신해서 이루어주고 싶다면서 말이에요. 그랬군요. 그래서 휴가 나와 있는 동안의 대부분을 서울에 올라가 있었던 거였군요. 아휴, 그림 솜씨가 참 대단도 하지. 학원도 다니지 않았는데 어쩌면 이렇게 잘 그렸을꼬.
그건 어머님께서 석현 씨에게 아주 크나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덕분일 거예요. 원래 예술이라는 게 사람의 마음을 표현하는 창구잖아요. 석현 씨의 마음이 어머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그림 속 가족분들의 모습이 행복할 수 있는 거죠. 이야기를 들을수록 석현이는 참으로 훌륭한 아들이었습니다. 제가 석현이를 그렇게 키워내었다는 뿌듯한 생각도 들었고요. 하지만 그럴수록 제 마음속 공허함은 자꾸만 커져갔습니다. 아들은 이미 세상을 떠나고 제 곁에 없으니까요. 저는 또다시 가족 없는 혼자가 되었으니까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 여학생이 혼자가 되었다는 생각에 눈물 짓고 있던 저의 손을 꼭 잡아주더라고요. 석현 씨가 그러더라고요. 어머님 평생의 소망이자 꿈이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이라고. 그랬죠. 행복한 가정도 꾸리고 멋진 부모가 되는 게 저의 소망이자 꿈이었죠. 이제는 다 부질없어졌지만. 그렇지 않아요, 어머님. 지금 제 뱃속에는 어머님의 새로운 가족이 자라나고 있으니까요. 이란성 쌍둥이래요. 하나는 손자, 하나는 손녀. 이렇게요. 아니, 설마 임신했어요? 임산부 배처럼 보이지는 않는데. 배가 많이 불러오지 않는 건 집안 내력인 것 같아요. 일찍 세상 떠난 저희 어머니께서도 저를 가지셨을 때 배가 별로 나오지 않았다고 하셨거든요. 어머니께서 일찍 돌아가셨어요? 부모님 두 분 다 제가 어릴 적에 돌아가셨어요. 형제 자매도 없어서 혼자 고아원에서 외롭게 자랐고요. 그래서 말인데 어머님만 괜찮으시다면 제가 평생 시어머니로 모시고 살아도 괜찮을까요? 순간 제 머릿속에는 아들이 엄마에게 안겨주려고 했던 선물이 어쩌면 새로운 가족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에 저는 마치 그 생각이 맞냐고 물어보기라도 하듯 그림 속 아들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는데요. 환하게 웃는 얼굴이 엄마의 생각이 맞다는 대답을 해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여학생, 아니 며느리에게 이렇게 대답했어요. 며느님만 괜찮다면 그렇게 하도록 해요. 이렇게 고운 처자를 미혼모로 만드는 건 도리가 아닐 뿐더러 혼자 외로운 입장인 처자를 외면하는 건 어른된 도리가 아니니까요. 더군다나 며느님은 우리 아들이 유일하게 사랑한 여인이자 이 엄마에게 선물한 새로운 가족이니까요. 그렇게 아들 석현이는 저에게 가족을 선물하고 떠났습니다. 덕분에 저는 행복한 가정을 꾸리겠노라는 소망이자 꿈을 다시금 이룰 수 있게 되었죠. 또한 덕분에 저는 더 이상 제 팔자가 기고하다거나 전생에 나라를 팔아먹은 죄인이었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석현이의 엄마이자 며느리의 시어머니이며 손자 손녀의 할머니인 제가 전생에 나라를 팔아먹은 악당일 리가 없으니까요. 오히려 나라를 구한 영웅임이 분명할 테죠. 이 사연을 하늘나라에 있는 아들 석현이에게 바칩니다. 석현아, 네가 그려준 가족사진 그림은 지금도 우리 집 거실 제일 좋은 자리에 떡하니 걸려있단다. 며느리와 손자 손녀들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어. 그러니 너도 걱정 말고 하늘에서 편히 쉬고 있으렴. 먼 훗날 이 엄마가 하늘나라로 가게 되면 그때 다시 한번 너의 엄마로서 우리 석현이를 잘 보살펴 줄 테니 말이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